질문을 지금 저희 연금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여러 메뉴 중에서 질문 있어요 라는 메뉴가 있어요. 질문 있어요에 가셔서 여기다 남겨주셔도 제가 이 연금 Q&A 때 다뤄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카톡 상담 요거 누르셔서 카톡으로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저희 그 본사 담당 직원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니까요.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게시물로 스토리 같은 거 좀 남기셔야 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계속 가져다가 요거 지금처럼 이렇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얼마 전 확인해보니 제 퇴직연금이 DC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DB인지 DC인지도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연 1%짜리 예금 형태로 방치됐었는데 이제라도 ETF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DC형 ETF에 투자할 때 은행보다 증권사가 더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하실 수만 있으시면 직장에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 은행 말고 증권사가 한 군데라도 있다면 글로 옮기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좋다, 증권이 좋다 뜻이 아니라요. 이 퇴직연금 사업자는요, 받아가는 자산관리 수수료 뭐 이런 수수료 있어요. 이 수수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크게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보험, 생명보험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비싸고요. 증권이 그 다음으로 비싸요. 당신은 증권 출신이지?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 중에서도 차이가 나서 그런 건 있는데 은행은 신탁이라는 데서 ETF를 사게 돼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증권의 모바일에서 사는 그런, 그러니까 신탁도 모바일로 통해서 사야 되지만은 조금 달라서 증권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증권사 안에 있는 여러 그런 시스템들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런 운용 있잖아요. 뭐냐면 뭐 분석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계속해서 돈이 풀려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인모스는 지금 한 2, 3년간 집중적으로 오르는 업종을 투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주식의 조합이 올라가는데 투자하는, S&P 500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뭐 하나하나를 막 따져서 얘가 무슨 뉴스가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방식이, 증권사 방식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무료로 하더라고요, ETF. 근데 증권사 ETF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ETF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저희 쪽에 ETF 자료 많이 나와 있으니까 ETF로 하는 장점, 연금 틈나시는 대로 연금 포털 가셔서 좀 많이 보시고요. 우선 질문 그대로 말씀하시면 옮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회사들이 관심이 아직 높지가 않아서요. 그 옮기는 거를 1년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씩 옮길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그 담당자하고 트러블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은행에 갖고 있으셔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은행 쪽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증권으로 옮기시면 어디로 옮기시든지 간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삼성증권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편이에요. 저희가 삼성증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일 적극적으로 열어놓은 데는 삼성증권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삼성증권 있으시면 삼성증권을 옮기시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원하시면 저희가 다 그거 증권사 관련돼서 어프로치 다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게 제가 답 드리면 될까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연금에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도 괜찮나요? 투자한다면 비중을 몇 프로로 잡아야 할까요? 나스닥 지수 투자하는 거 당연히 이제 ETF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나스닥 지수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나스닥 100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다만 전체에서 하면은 약간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이 운용 부분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나스닥 지수는 S&P 500 지수보다 현재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중소형주 장세로 가는 때가 와요. 반드시 올해 안에 올까?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도 빨리 안 내려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치우친 시장은 인공지능에 의한 어떤 부분이 크다 보니 그 확산은 다른 때보다 느리지만, 제가 주식시장은 두 개로 움직인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경기 순환 사이클, 하나는 구조적 사이클. 지금은 구조적 사이클에 의해서 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지만,
실적 저기 뭐죠? 경기 순환 사이클 중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 장세가 있지만 유동성 장세에 금리를 내리면 그래서 그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 장세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는 여름 장세, 실적 장세는 100% 중소형주 장세예요. 그래서 충분히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도 갖고 계시는 게 길게 하실 때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업종 ETF를 하면 그 안에 중소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거든요. 물론 ETF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서 지금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저희가 더 선호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때라 그랬죠? 대형주 위주의 소수의 자본 지출 종목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리밸런싱해서 중소형주로 포진되어 있는 동일 가중 방식 ETF를 같은 업종 ETF지만 선택해서 하게 되면 중소형주로 온기가 쫙 갔을 때 그러니까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도 항상 강세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면 달러는 아무래도 약세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신흥국이랑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은 좋은데 나스닥 100은 좋은데 100%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좋다. 그래서 미국 주식 전체 다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처럼 업종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업종이 움직이는 때는 2, 3년간은 주도 업종 투자가 굉장히 아웃퍼폼 할 수 있겠죠. 20년, 30년이 남은 분들은 S&P 500으로 그냥 줄곧 가는 것도 추천. 하지만 은퇴를 10년, 15년, 한 10년 내에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2, 3년 세게 올라가는 장에서 조금 더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3, 40년짜리 투자하고는 좀 다르게 그럴 경우 저희가 이런 주도 업종 투자가 좋아서 저희가 자문을 그 부분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입니다. 곧 은퇴가 개시될 상황이라서 이제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은퇴가 실제 시작된 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사실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 별로 없네요.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실제 인출금을 어떻게 찾아 쓰고 이런 플랜을 하는데 잘 많을 수는 없겠죠. 대부분 은퇴자금 마련에 대한 얘기들 뿐이더군요. 인모스트 연금 포털을 둘러보다 보니까 인출 플랜 사례라는 코너가 있던데 아직 실제 사례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던데 인출 플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인출 플랜에 관련해서는 이제 코너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례들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그 인출 플랜을 이 SWP라고 합니다. Systematic Withdrawal Plan이라 그래서 SWP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출 계획에 관련된 부분 또 굉장히 뎁스가 있고 많은 양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인출 계획서를 사용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출 계획서라는 건 WPS라 그래서 withdraw이라 그래서 인출이란 말과 P는 policy 그 인출에 대한 플랜이 아니라 policy 그 어떤 그 정책을 statement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리 그 자문자와 그 다음에 은퇴자가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그거를 실행 계획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인머스는 WPS를 통한 인출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하우스죠. 그러다 보니까 WPS 작성에 대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WPS는 그 내용 안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그 우선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은퇴 예상이랑 그다음에 현재 나이 같은 것도 중요하고 배우자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은퇴 목표는 같을 것 같지만 다 같지가 않습니다. 자녀에게 유산이나 증여를 하려는 일정 부분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패턴 되는데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분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뭐 길게 갈 때 디폴트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많이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각자 지금 생활비 한 몇백만 원 갖고 한 달 쓴다면 나중에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유지하고 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돈을 내가
찾아 써야 되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응급 관련된 의료비라든 이런 유동성 자금도 당연히 중요한 인출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으나 현재 준비된 자금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금화되어 있는 자산은 얼마고, 그 다음에 그냥 연금이 아니라 일반 펀드나 일반 ETF나 일반 이런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적인 인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질 때 국민연금으로는 얼마 받으실 수 있습니까? 공적연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나오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이제 조회하면은 언제 그 나오는 얼마큼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매년 아마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서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주택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연 그 저기 뭐죠 교직원연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부족분을 채워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퇴직연금 IRP를 얼마를 갖고 있고 연금저축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중에서 연금화된 자산 말고 그 다음에 배당형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임대수익, 기타 수익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인출 순서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먼저 탈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한 몇 년 연기하면은 그 이자가 되게 높게 붙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뒤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금부터 쓸 건지 그다음에 그 IRP 형태가 구성되는데 퇴직연금 받았던 거 그걸로 쓸 건지.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거 인출 설계를 해보면은 퇴직연금 그 부분을 먼저 쓰는 게 당연히 더 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퇴직연금은 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퇴직연금에서 들어왔던 돈은 퇴직연금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연금 수령을 했지만 여러분은 그냥 연금 수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받았던 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연금으로 찾긴 하지만 세금은 그 뭐죠? 퇴직세를 떼요. 그러니까 퇴직세는 이게 그 뭐랄까 분리과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는 그거부터 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이제 약간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금이 있으신 분은 연금, 그 다음에 아닌 분들은 아닌 돈들을 배치를 해서 어떻게 배치하냐면 이렇게 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플래닝 하죠. 이렇게 플래닝 하면 배치를 쫙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출 순서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자연 감소 분에 관련된 거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주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어진다. 근데 은퇴 생활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은퇴를 하지는 않았는데 은퇴 생활에서 더 공포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돈을 못 버니까 있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 10% 20%씩 마이너스 난다? 견디기 어려우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업 강의도 가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은퇴학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은퇴학교.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은퇴 들어갈 때 이런 교육이 돼 있어야 편안한 은퇴를 하시겠더라고요. 그냥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도 그래도 불안한데 혼자서 하는 사람들은 뭐 더 할걸요. 그러면 주식하고 상관없이 살면 좋은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장수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국이 한 짓거리 이런 거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지금 14년 왔는데 14년 동안은 그 앞에 몇십 년 동안의 양을 돈을 풀었어요, 지금. 이게 커지면 커졌지 더 작아지진 않을 테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식적으로도
뭐 그게 무슨 주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에 걸쳐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빠져가지고 뭐 플러스 났어 마이너스 났어 끌탕하는 거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런 인추 플랜만 해주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행복한 은퇴를 하시려면 이걸 교육받으셔야 되겠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자기가 그래서 직접 계획 짜고 인출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주식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돈 받고 하는 교육이 아닐 테니까 제 생각에는 은퇴 학교 이런 거 은퇴 교실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제 생각은 드는데요. 뭐 구체적이 되면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운용 그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생활비 찾아 쓰시면은 나머지는 또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운용이란 게 다 주식입니까? 아니죠. 어떤 건 아까 말씀드린 버킷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건 현금 버킷에다 넣어놓고, 어떤 거는 채권 버킷에다 넣어놓고, 어떤 거는 S&P 500 사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만 해도 저희가 막 대형 회사가 아닌데 저희한테 포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분할 성장 전략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형 포트가 있고 BDC가 있고 뭐 이렇게 성장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의 은퇴 자금도 그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맞는 버킷을 가져가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각 다 기간이 다 달라요. 타임 호라이즌이. 예, 그래서 그런 면들에 따라서 분산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목적 따라 운영합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나중에 운영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나타나거나 만약에 주식시장이 3년째 하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운용 계획을 이게 스테이트먼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운용 계획을 점검하는 거. 6개월에서 1년, 2년, 3년 있죠. 대부분은 1년 미만이어야겠죠.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브리핑 해드립니다. 당연히 브리핑 해야겠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브리핑 받아서 이제 대응해야 되겠죠. 줄이든지 늘리든지 뭐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든지. 그런 다음에 특별사항 뭐냐면 간병비 뭐 그 다음에 응급자금 뭐 요즘은 요양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미리 이제 약속을 하고 내용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술서 WPS 서로 약속된 기술된 내용을 갖고 가는 게 그나마 덜 불안하고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오시면 인출 계획서 쓰는 부분들부터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플래닝을 합니다. 리타이먼트 플래닝. 그래서 내용은 뭐 다양하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 뭐 의사 선생님은 비과세에만 관심이 적극 아주 높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자문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분 통해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넘어온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기존의 자문사처럼 고액자산가 위주로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끙끙거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으면서 일정 기존의 자문사를 넘어서는 정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이 그런 사례들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과 일반계좌 세금 비교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하고 일반계좌의 인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보시면 시뮬레이션 다 들어가죠.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들어가고 그다음에 ISA를 사용해서 인출하는 경우 이렇게 쭉 다 들어갑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WPS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질문 주셨던 이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출 플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WPS를 작성하고 그러려면 플래닝을 하고 작성해서 실제로 은퇴에 들어가면 6개월이나 1년마다 모니터링해서 브리핑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리밸런싱을 수시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We had a plan. 우리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다. 이 플랜은 실행 불가능한 것보다는 실행 가능한 플랜이 아주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플랜이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견딜 수 있고 헛짓을 안 한다는 거죠. 가다가 아니야 이거 너무 위험해서 싹 다 팔면 그 손해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 은퇴가 아니죠. 그러지 않으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면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지금 장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당신의 그 약속의 일관성을 지키라는 얘기들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심리 상담하듯이 어떤 분들은 잘 돼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 불안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브리핑을 받으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리스크 프로파일이나 타임 호라이즌이 잘 반영된 그런 플랜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위스터 우리는 그 플랜에 의해서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인출 계획서, 인출 플랜은 매우 중요합니다.